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밀떡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60일이 되는 거의 날입니다. 8주. 예, 네. 오늘 날짜가 4월 25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정말 예상과 달리 엄청난 전과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열세의 전력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굉장히 영리한 방어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전장 상황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전장 그렇죠. 위치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3일 만에 함락된다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버틴 키이브 지역에서 계속 러시아가 공격을 하다가 시가전에서 안 되니까는 빠져서 지금은 동부 쪽으로 가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주요 목표로 바꾼 러시아가 17일부터 22일까지 1차 공세를 벌였고요. 정말 그들 입장에서의 대규모 공세를 22일부터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앞서 남서부 정선부터 해서 쭉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남서부 전선은 우선 모스크바 함의 침몰로 오데사의 상륙자는 정말이지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데사의 어떠한 보복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간간히 미사일 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건 민간인이 희생을 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쌍욕까지 해가면서 그럼요. 지금 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사실 세상에 예, 그런 개자식들이라고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는 정말 대국답지 않게 더티하게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전쟁 범죄를 계속하고 있고 학살을 했다는 정황들이 너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는 걸 보면은 네. 그냥 뭐 대국답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음.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거의 그 레벨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붙잡은 러시아군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부모들한테 5,000달러인가를 보내라 아, 라는 협박 동영상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IS 아니에요? IS? 그러니까요. 이게 뭐 테러 집단이지 지금. 이게 참. 뭐 그런 치졸함도 있고 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포위해서 섬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군의 일단 공세 능력이 좀 제한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의 우크라이나군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행인 점은 5전차 여단이 바로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예상을 좀 해보고요. 여기 헤르손 비행장 지금 18번째인가? 19번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번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번째 공격 아닌 공격으로 인해서 그거의 부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장성이 또 2명이 그러니까요. 예,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지금 10명의 장성이 사살이 됐는데 이거 아니 장군들의 무덤이 됐어 진짜. 지금 일주일에 평균 한 1.2명 정도씩 지금 죽고 있어요. 장성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그래서 그래도. 이 헤르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마리우폴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그렇죠. 아니면 크림반도 지역을 확보할 수도 있는 탈환할 수도 있는 종국에 가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선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네. 그 장소 중에 하나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장소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헤르손을 꼽고 싶어요. 헤르손. 헤르손을 우크라이나로 점령하고 이제 수비하는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쟁의 여파에 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남부 지역 전선에서는 헤르손 지역의 장악만큼은 정말 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그리고 이 지역만큼 러시아가 고전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도 반대로 공격력이 모자라서 아직은 그렇죠. 진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마리우폴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 여기 정말 이름만 너무- 들어봐도 지금 참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갑갑한 벌써 것 같아요, 며칠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항전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항전을 잇고 있고 그리고 이 마리우폴에 이제 아조스탈
제철소가 네네.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라는 게 예. 상당하고 핵 전쟁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이 이제 공격을 중지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얼마 있어서 바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죠. 내려서 다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그 해방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제가 볼 때는 자포리자 부근의 우크라이나 군이 결국 뚫어내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먼데다가 너무 멀어요. 이게 또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공세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유리한 장점들 있잖아요. 참호해서 버틴다. 그 다음에 매복을 해서 맨패드라든지 대전차 무기로 상대방의 전력을 갉아먹어서 소모시킨다라는 게 반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공세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마리우폴을 공격하던 제대 중에 거의 절반의 제대가 지금 동부전선,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동부전선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포리자 부근에서 남쪽으로 남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전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 지금 서방권에서 상당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에피소드로 저희가 다루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무기들이 실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있다면 결국은 공세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 마리우폴이 버텨줄 것이냐? 그게 문제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버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뉴스 보면은 한 2, 3주 전부터 함락됐다고. 내일이 위기다. 네, 늘 24시간을 위기였고 못 넘긴다. 네, 늘 그랬죠? 함락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전사든 함락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지금 아조스탈에 있는 3천여 병력이라고 하는데 뭐 작게는 2천여 병력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병력이 잔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우폴을 함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전사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러시아는 제가 아무리 중립적으로 네. 말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전황이라든가 이런 브리핑에서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러시아 전사자가 한 달 반째 1,351명밖에 안 돼요. 공식 발표 그게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게. 아주 정말 대표적인 그 거짓말인 거죠. 네.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가장 중요한 돈바스 지역 그렇죠. 가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방송 때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제2의 서막, 이막이 이 지역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한 부분은 하르키우 지역 북부를 돌면서 점령당했던 그 교통의 요지 이지엄 지역을 포위하는, 크게 역포위하려고 들죠. 역포위하는 네. 이게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17일과 22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전격적으로 반격하기 전에 공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예. 그런데 그 공세를 상당한 병력이 갔습니다. 25개 대대전투단이 아이고. 투입이 됐죠. 동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철저하게 막았어요. 5-6차례의 대공세를 그 기간 동안에 막았고 오히려 일단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수미 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르키우 지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가해서 이지움 지역 북부 지역을 아주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진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움찔하게 된 거고 공세가 주춤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섣불리. 거기에다가 이 지역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대평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대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제가 없이 있는. 자료 화면을 보니까는 그냥 산은 없어요. 지평선만 없어요. 보여줘요. 계속 진짜 지평선만, 예.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헤르손 지역도 전부 대평원이고요. 마리우폴이라는 지역도 사실 대평원의 공업 지역을 맞습니다.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전부 평탄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좁아진 전선, 좁다 하더라도 상당한 전선이죠. 480km의 이 전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러시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장점인 대기갑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 러시아로서는 또 이제 본토랑 가까우니까 보급하기 쉽다라고 또 생각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저기 그 보르네시 부근부터 해가지고 예. 로스토프 부근에 상당한 보급 기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도네츠크랄지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네. 루안스크 지역에 있던 친러 세력이죠. 친러 세력의 군대를 앞세운 거죠. 병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방패막이죠. 예. 그 총알바지 아니에요? 총알바지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게 전체 다 합쳐서는 78개 대대 전투단이 예.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병력으로 따지면 거의 한 8만. 네. 이 정도 수준의 병력이 이제 공세를 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잘 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세의 어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2일 대단한 공세를 취하고 나서는 주춤하고 있어요. 왜? 오히려 고착화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또 하늘이 도와주는 게 장대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우크라이나가 벌었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른 시기에 공세를 펼쳤다. 왜냐하면 이제 재편성에서 한 1, 2주는 더 걸릴 거다라고 해서 예. 뭐 빨라야 5월 초에 공세를 할 거다라고 사실 뭐 서방의 군사기관이라든지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랐거든요. 예. 근데 요 타이밍은 잘 뺏은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전쟁은 타이밍이니까. 근데 전력이라든지 인명 피해 규모에 비해서 얻은 땅은 진짜 고작 마을 몇 개. 이 정도라서 이게 공세라고 불러야 되나? 적어도 이번 공세에선 슬루안스크 정도는 가져가야 손해를 안 본다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고착화라든지 예. 본다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루안스크의 크레미아라는 네, 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루안스크 지역, 루안스크 주로 보면 그 주의 하나의 도시였는데 그 주도 도시도 점령을 당했다가 또 다시 탈환했다가 지금 굉장한 걱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 작가님 말씀 정말 100%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사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돈바스 대평원에서의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전사자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엄청난 공세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모전으로 계속 번지고 있고 러시아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계속 소모되기를. 어쨌든 러시아가 더 대규모의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소모를 더 우크라이나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러시아가 상당히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유능한 지휘관들이 모인 그런 지휘부에서 중지를 모은 깊이 있는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치 독일의 히틀러식으로 어떻게 보면 히틀러보다 예. 전략적인 그 푸틴 해안이 없는 하나가 거죠. 예. 네. 망치고 있는 것 같죠. 아니 보니까는 푸틴이 그럼 간과하고 있는 건 뭘까요? 5월 9일에 강박관념이 분명히 있는 것 확실히 같아요. 있죠. 예. 그날 뭐 승전선언하든 뭘 하든 어떤 의미 자기가 있는 게 공을 있어야죠. 세웠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5월 9일까지는. 예.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여론 조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조급할 수밖에 없네요. 조급하죠. 전략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도 원균 장군처럼 그냥 일단 가보자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리우폴도 함락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전사의 여러 사례를 네. 다 뒤집어 놓는 이야기지만은 예. 그렇게 무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걸 거예요. 네 글자로 줄이면 이제 정신승리거든요. 어. 예. 그 마리우폴을 전멸시키겠다, 함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다가 네. 그냥 관대한 사람이처럼 야, 쓸데없이 아조스탈 공격하지 마라. 예. 여기 이제 마리우폴 점령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밑밥을 깔고 이제 5월 9일 지금 공세가 이른 시기에 공세가 된 것도 송 편집의 말씀대로 5월 9일이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네. 그러니까 역순으로 한 거죠. 전체 5월 9일 날 뭔가 승리를 하려면 적어도 5월 초까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4월 말에는 공세를 해야 돼. 뭐 이런 예. 식으로 계산한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이 동부 지역에서 메인은 전차전일 텐데. 전차전과 함께 화력전이 그렇죠. 네, 화력전일 텐데. 장거리 화력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합니다. 뭐 전차도 모자랄 뿐더러 화력은 더더구나 모자랍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모자라죠. 예. 포하고 뭐 로켓, 다련양 로켓 이런 사실- 플랫폼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우크라이나는 전략을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게릴라전에 갖고 왔는데 그쵸. 이제는 전격전이고 그리고 방어를 하더라도 전차와 전차가 맞붙는 그런 전투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사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23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손님이 오게 돼 있다. 그렇죠. 2명인데 저도 좀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 어우.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네. 두 명이 한꺼번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뜻밖이더라고요. 그 24일 날 방문한 그 의미는 뭐냐?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고 무기 대여법 이전에 이제는 맞춤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제블린이랄지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과 보병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장거리 화력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서서히가 아니라 그 두 장관이 거기에 왔다는 얘기는 뭔가 기프트는 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시점 이후에 미국의 지원은 완전히 달라지기 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155mm 견인포죠. M777을 777. 주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90문 갔죠 벌써. 그죠. 왜냐면 그거는 일반이 아니라 공수부대나 산악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가벼운 경량 야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헬기랑 세트로 줬다는 거는 네. 저도 헬기가 수송 헬기가 11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송 헬기가 들어오는 것도 그 MI-17 수송 헬기를 지원해주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견인포로 슬링 해가지고 네. 계속 이동하면서 가벼우니까 이동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고 90문 두 차례에 걸쳐서 90문을 지원을 해서 지금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훈련도 하고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바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런 지상 무기 체계들은 뭐 서방제든 아니면 동구권 러시아제든 우크라이나군이 빠른 시간 안에 몸에 익힐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무기 그렇죠. 체계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90문이라는 얘기는 5개 포병대대 그럼요.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거고 다른 또 에피소드에 다루겠지만 그 외에 전시회가 돼버리고 지금 네. 출동이 돼버렸어요. 진짜. 예, K9만 이런 정도로 들어가면 거의 쭉 깔리는 수준. 그렇습니다. K9이 안 들어갔지만. 거의 러시아 대 서방 무기체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붙는 그렇죠. 그림이에요. 지금 보니까. 서방 무기의 전시회가 될 상황처럼 예. 거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밀릴 것 같지가 않고 시간만 좀 더 있다면 미국은 이걸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자체의 오. 전략 분석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예견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대입을 시키면 한국 전쟁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초반에 확 밀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서히 역전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전환 국면이 한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인천 상륙 작전이었잖아요. 그 지점을 지금 우크라이나군 수뇌부는 찾고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다 구멍투성이고 제가 보기에는 병사의 예. 마음부터 예. 예, 그 도둑질을 하는 병사는 병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로서의 지금 현 상황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예. 돈바스 지역에서의 그 대기갑전의 완벽한 방어로 인해서 러시아의 주력이 완전 공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0파개 대대 전투단이 동원됐으면 60여 개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 그러니까 20% 이상이 손실돼서 더 이상의 공세를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루안스크나 도네츠크도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영토보다도 더 늘어나는 거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 양쪽이 가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쪽은 크림반도 2014년에 네. 점령당했던 크림반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손의 공세로서의 변화로 인해서 크림반도도 어쩌면 가능하고 이런 얘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좀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 남부 쪽 아, 본토하고 네. 이어지는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케르치대교였나? 그렇습니다. 케르치대교. 예. 그 다리를 끊어버린다. 폭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무기 체계를 미국도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거리 면에서 봤을 때 자포리자 쪽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갈긴다면 네. 폭파할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좀 상당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건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만 가능하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엄청난 낭패거든요. 남부 지역은 상당한 지금 고전이죠. 아. 개인적으로는 이 세바스토폴 항구에 접근을 못하게 하고 케르치대교를 끊고 이런 식으로 크림반도를 고사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아마 우크라이나 쪽 전쟁 그렇죠. 지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전선의 이런 상황들, 우크라이나 쪽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고 네. 반대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목표를 푸틴이 여러 번 번복을 했지만 그들의 그 최선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상태에서 돈바스 대공세가 공세로 완전히 승리를 잡는다면은 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강 서쪽으로 네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럼 출연진 분들께서 만약에 러시아 사령관이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상태에서 소모전을 지향하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지연전을 치면서 장기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0 제병 합동군이랄지 49 제병 합동군 그리고 35 제병 합동군 심지어 저 동부 지역 예. 살인을 지키는 68군단까지 끌어들였어요. 아이고. 이거 엄청난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푸틴이라는 전체주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제일 합리적인 거는 지금까지 점령한 점령지를 고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장악적 전체하고 그다음에 오데사를 포함한 남서해안 지역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륙국화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심지어 뭐 이미 거의 공헌을 했고 예. 예, 오데사까지 점령한다 그러면은 몰도바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근데 나오니까 다만 이 오데사까지 점령해서 뭐 내륙국화 시키겠다는 건 약간 좀 페인트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이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최대한 돈바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페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돈바스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어찌됐든 그 이 계획이 러시아 입장에서 성공한다면 아조해는 완전 그 러시아의 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항구가 없어요. 이제 오데사까지 만약에 네. 점령당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어.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속국이 되고 네. 여기 그렇게 되는 주변은 거죠. 이제 친러 세력으로 지금 묶어둔다. 아 근데 그러기 힘들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돼도 네. 우크라이나가 칠러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칠러 국가가 근데 힘의 논리라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뭐 북한의 그 탄도 네. 미사일을 기술을 갖다가 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분명 팩트입니다. 물론 이 전쟁과 연관성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무리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제 정세는 정글이다. 그렇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국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철천지 원수죠. 그죠, 지금 그쵸. 국민들이 몇 명이 지금 아우, 지금 민간인만 해도 벌써 몇만 단위 얘기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3살짜리 애들도 죽는 이런 네. 전쟁 참 그럼 마리우폴 같은 지역도 원래는 친러 지역이라서 투표하게 되면 친러 반러 이렇게 정당 투표율이 50대 50 정도 나왔어요. 뭐 베르단스크도 그렇고 뭐 다 네. 지역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학살과 약탈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지역이 설사 점령당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친러로 돌아갈 지금 수는 없을 것 저는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아무리 어쩌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내륙구가 안 되고 그러고 이 동부 점령 지역을 계속 점령하고 있다 그래도 이 점령 지역들이 엄청난 게릴라 소굴이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향후 예측까지 두 패널 분들이 예,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어찌됐든 러시아가 성공한다면 이제 그렇죠. 그런 목표까지 간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만약 우크라이나의 사령관이면 어떤 그러면은 작전을 펼치실 건가요? 홍 편장님이 작전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전력 온전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있는 정규군 병력을 최대한 온전하면서 동시에 서방 쪽에서 갖고 있는 무기들 이게 어떻게든 전력할 때 기다렸다가 영원히 한타를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서 큰 공세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홍 편장님 생각하시기에?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애매하네.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제 뇌피셜로는 그겁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지움 북부로 돌아서는 그 대포위 지역, 이 지역만 포위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8만 대군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이 지금 부분이 키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키고 이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우회 진격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달려 있고 이 우회 진격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게 전투기와 그리고 자주포 시스템 등 전차, 각종 화력이에요. 공세 화력이죠. 물론 전차도 필요합니다만은 어차피 평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가 영리하게 싸우고 있는 게 자기네 영토 아니에요. 지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땅속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서방 지원을 최대한 빨리
자기 이 전력화해야 되는 전에 뭐 이런 말들이 오갔죠. 뭐 전투기를 준다, 폴란드 네네. 미그 29를 준다 했을 때 다른 매체에서는 바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서두르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분들을 어떻게든 흡수해서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제 그 충분한 공세 전력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공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헤르손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를 하나 탈환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그 전세에 주는 영향이 크고 그냥 다른 정치적인 현황 다 무시하고 사실 헤르손보다 더 탐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은 공세를 하게 되면 러시아의 스텝을 다 꼬아 버릴 수가 있어요. 벨고르드요. 아예 러시아 지역으로 간다는 그쵸. 얘기네. 왜냐하면 러시아인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밀고 들어가서 벨고로드를 공격하면 사실 모스크바함이 가라앉았을 때 쇼크를 받았고 막 발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순양함 굉장히 덩치 큰 순양함도 이제 모스크바라는 이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그리고 동의를 하는 벨고로드가 편이에요. 철도의 교차점이자 저장 군수 물자가 아직 저장이 많이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공세 역량을 소모시키고 점령했다 빠지면 되죠. 네. 그 다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쵸. 하나는 벨고로드 같은 로스토프나 이런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진격해 들어갈 힘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사실- 전술핵을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영토를 직접적으로 침범 당하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중에 하나는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한없이 밀려요. 러시아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게 없죠 이제. 아니 그리고 다 끌고 또 왔으니까. 핵을 안 쓴다 쳐도 이게 러시아한테 굉장히 좋은 명분을 주는 게 슬슬 러시아가 어떤 이게 제한적인 전쟁에서 총력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 밀고 네.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그 홍보예요. 실제로 지금 이 러시아 정부 중앙 정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들한테 적의 침공에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지침을 내리고 대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분 쌓기 하거든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은 밀리터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 분야에서 한계점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4월부터이거든요. 지금 곧 디폴트 선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러시아의 공세는 꺾일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아까와 같은 그런 공세 전환도 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기틀만 마련된다면 우크라이나 승리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겨야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왜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말도 안 되게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시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황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